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먹는 뭐 다 조개류죠. 모시조개니, 대하비니, 진주당치니, 홍합, 가리비, 소라고동 뭐 이런 데 보면은 중장선 있는데 다른 부위에 비해서 굉장히 독이 농축된 것들이 수준이 높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우리나라 이제 그 조개로 인한 중독이 주로 언제 생기냐면은 봄철에 생겨요. 봄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5월에 주로 생겼죠. 그래서 사망한 사례도 있고 진주당치 같은 거 있고 진주당치는 이제 조그만 홍합을 갖다 우리가 진주당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비성 폐류독으로 인한 중독 사고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봄철에 그래서 보통 조개류는 겨울철에 많이 먹죠. 꼬막 같은 거 그런 거 항상 겨울철에 먹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시점이 봄철이에요. 봄철. 그래서 봄철에는 뭐 조류 경보라든지 이런 경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개를 먹지 말라는 경보 같은 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금철이죠. 지금철에는 조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조개를 먹고 신경적으로 독소가 생긴다든지 마비가 생긴다든지 신경이나 마비 이제 비슷한 쪽이죠. 그다음 뭐 그냥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억상실증 같은 걸 걸린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증상 같은 것들을 보일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이 상시적으로 막 있고 독은 사실 조금씩 있어요. 독은 이제 조금씩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그 봄철이 되면 이런 독들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증폭되면서 잠시만요. 봄철 같은데 이제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두 장이었구나. 방금 이제 폐류 독소를 한 거고 우리가 배운 이제 뭐 보고독이라든지 뭐 시구아테라라는 그 이제 독소 물질이 있어요. 그다음에 보통 중독, 어란 중독, 지질류 중독 같이 폐류 쪽 말고 어류 쪽으로 이제 생기는 독소도 굉장히 많다. 이건 이제 뒤에 가면 조금씩 배웁니다. 그런데 뭐 오늘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보고독이에요. 보고독, TTX.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유명한 조개 독소는 몇 개 있어요. 베네루핀, 뭐 삭시토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베네루핀 보시면은 일본에서 처음 발생됐는데 300명이 중독돼서 100명이 사망했대요. 그러면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옛날 얘기긴 하지만 거제도에서 한 20명 정도가 사망한 적이 있고, 원인은 모시조개래요. 얘가 이제 모시조개인가 봐요. 저도 뭐 조개류는 잘 모르는데, 모시조개가 원인이 되고, 식물성 플랑크톤 안에 들어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이 디노플라젤레이트 얘 안에 들어있는 참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 여기에 함유된 독소가 모시조개 등에 이제 축적이 됐다 그러고 그 독소의 이름이 이제 베네루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부분의 독소가 그런데 대부분의 독소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독소가 내열성이에요. 내열성. 그래서 내열성이라는 거는 열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도 한 요 정도에서 100도로 1시간 가열을 해도 독소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개는 생으로 먹지 않죠. 끓여 먹는단 말이에요. 끓여 먹어도 독소가 제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독 증상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쥐에 대한 치사량은 0.05mg/kg. 잠복기는 하루 이틀 정도, 대부분이 하루 이틀 정도니까 먹고 나서 보통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초기에는 불쾌감, 전신권태, 근육질, 변비, 구토 같은 것들을 보이다가 출혈 반전 같은 것도 나타나고 심하면 어쨌든 발병 후에 7일 이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삭시토신이에요. 삭시토신은 되게 유명한 그 조개 독소 중에 하나고 자, 이게 뭐죠? 이게? 홍합이죠, 홍합. 그래서 이제 홍합을 갖다가 한국말로 섭이라고 해요. 섭. 그래서 그 자연산 섭이라 그러면은 자연산 홍합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원도 쪽에 가면은 섭국이라고 있어요. 섭국. 섭국이 자연산 홍합을 갖다가 썰어 넣어갖고 만든 그 섭국 그 국이에요. 국. 아니면 섭죽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섭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섭죽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머슬이라고
마비사슬이라고 하는데 이런 홍합류를 마비성 조개 중독을 일으키고 검은 조개, 석조개, 대합조개 같은 거에서 일어나게 되고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플랑크톤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애들이 원래 생산한 독소를 갖다가 조개가 그걸 갖다가 흡수해서 조개는 이제 플랑크톤 같은 걸 먹으니까 몸에서 내보내지 않고 몸에서 축적을 하는 바람에 그걸 먹은 사람이 이제 걸리는 거죠. 증상은 일반적으로 뭐 19, 30분에서 3시간 있다가 중독이 되게 됩니다. 입술이 혀 등의 마비, 사지 마비, 기립보행, 언어장애, 침 흘림, 두통, 발전 등등 거기다가 치사율이 1에서 한 20% 정도로 낮지 않죠. 이 정도면 호흡 마비 시에 인공호흡을 하게 되고 자 이건 마비성이니까 마비는 항상 뭐가 무섭다고 그랬죠? 호흡 근육이 마비되는 게 가장 무섭단 말이에요. 만약에 호흡 마비가 되면 인공호흡을 해야 되고 자 예방 중장선이라든지 조개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이제 넘어가면은 경고를 내린다든지 해서 이제 못 먹게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뭐 다양한 종류의 설사성 폐리도 위에서 이제 배운 건 마비성이었죠. 그래서 뭐 진주당취류, 홍합이라든지 양식산 진주당취. 홍합이랑 진주당취의 차이는 진주당취는 조금 더 조그맣고 그 이제 양식하는 건데 이게 옛날에 좀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는 진주당취 뭐 타이어 폐타이어 같은 데서 막 양식하고 그래서 막 지저분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그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중독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메스꺼움, 구토, 복통, 수양성 하리, 수양성 설사라는 거죠.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고 열은 없고 대부분 3일 정도 회복하고 설사형이니까 설사할 때는 일단 물만 많이 마셔주면 좀 쉬면 좀 괜찮아지죠. 사망은 얘는 없다. 자연산 홍합이나 양식산 진주담치에서 발생했고 그다음 시과테라. 시과테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류가 만들어내는 그 독소를 갖다가 이제 시과테라 독소라고 하는데 이거를 먹은 이제 어류 이걸 이제 몸에 이제 흡수한 어류 같은 거를 먹고 이제 사람이 이제 감염되는 그런 상태죠. 조류나 산호, 해초 등에 있는 플랑크톤이 생산한 독소의 이름이고 초식성 어류에 축적이 되고 다시 육식성 어류에 고농도로 축적이 된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먹이사슬이라고 해서 먹이사슬의 위쪽으로 갈수록 상위 포식자는 이 농도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최상위 포식 어류인 엠버제, 능성 어류, 바라쿠다 등 열대 어류 등 400여 종 거의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거 볼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독소 같은 것들이 문제고 섭취 후에 약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마비 증상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다음 알루타린 뭐 이런 독소가 있답니다. 이거 뭐 알아야 되나? 그다음 독꼬치 중독. 그 꼬치과에 속하는 그 바닥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나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테트로도톡신이 보고독이라고 그랬죠. 보고독이랑 비슷한 마비성 신경독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독꼬치라 그래갖고 이런 애가 있나봐요. 독꼬치랑 식용꼬치랑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비누수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몸길이 35에 비늘수가 많은 게 식용꼬치가 되는 것 같고 몸길이가 6m에 비늘수가 80개 되는 게 독꼬치인 것 같아요. 잠복기 19에서 30에서 90분 안면에 가벼운 마비가 와서 사지 또는 전신에 퍼지고 중증일 때는 언어장애, 은하곤란, 보행곤란, 의식장애부터나 설사가 있을 때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라민은 이제 이런 고동이라든지 이런 걸 권폐류라고 하나 봐요. 고동이라든지 이제 소라 같은 것들을 먹고 이제 발생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잠복기 폐류를 먹은 지 30분 후 후두부, 두통, 현기증, 배멀미, 다리 휘청거림, 만져병, 눈에 깜빡거림, 메스꺼움, 드드러움, 기능 대개 2시간에서 3시간 만에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어패류에 의한 거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얘는 뭐야? 자라야? 자라도 있네요. 자라도 먹지 말래요. 살모넬라균 보유위험. 파충류는 다 살모넬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피를 마신다고 자라. 고기와 스프가 맛이 좋으면
자라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죠. 제가 아는 분이 자라 양식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인기가 있나 봐요. 자라가 한국 이제 보양식 찾는 분들한테는. 자, 그래서 식품 독소를 곰팡이 독소랑 자연 독소를 했고, 자 이제는 살충제를 할게요. 자, 살충제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먹이사슬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중금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배운 방금 그 뭐였죠? 플랑크톤에 의한 거 말고도,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떤 열등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 찍은 게 어떤 중독되는 물질이거든요. 이런 물질이 적어요. 근데 초식동물 상위 포식자로 가게 되면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이런 물고기한테 가게 되면 점점점점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이런 애들을 먹는 육식성 동물, 육식성 물고기한테 가게 되면 점이 되게 많아진다. 점점 안 좋은 독성 물질이 위로 갈수록 농축이 되는. 그러다 사람한테 오면 완전 점프성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상위 포식자로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농축된 것들을 굉장히 높은 농도로 섭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페스티사이드라 그래서 이거 이제 살충제예요. 살충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살충제가 있고 제초제가 있고 뭐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뭐 안 좋은 곤충이라든지 병충해 같은 것들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크게 다른 것들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유기염소계가 있고 유기인계가 있어요. 살충제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유기염소계 살충제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새는 많이 바뀌어서 그 유기인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유기염소계는 만성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애들이고, 유기인계는 그 굉장히 급성으로 일으켜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일으키려면은 조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잔류를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어떤 병적인 증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기염소는 굉장히 안정하고 신경이나 지방 조직에 축적이 돼서 암이라든지 호르몬성 질병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굉장히 만성적으로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뭐 엘드린, 디엘드린, 엔드린, BHC 치킨 아닌가요? DDT.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동물보건사는 모르겠고 수의사 국가고시 이 문제가 꽤 나와요. 보기에 얘 있고, 그다음 5번 보기가 얘 파란티움. 유기 염소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종종 나와요.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유기인계는 유기염소계랑 다르게 일단은 급성이려면 조직의 잔류도 잘 하지 않죠. 조직에 잔류하지 않고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를 억제를 한대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침을 과하게 흘리거나 동공이 확대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자 이름이 좀 다르죠. 아까는 린으로 끝났는데 주로 DDT 빼고 얘는 티온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름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여기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애들까지 요약이 너무 힘들죠. 이 정도까지만 그냥 기억을 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이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DDT라는 물질 아세요? 그 옛날에 막 50년대 60년대 보면 막 DDT를 사람한테 막 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안전하다고. 근데 DDT가 지금 막 남극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DDT가 굉장히 만성으로 엄청나게 안정하게 사람끼리 동물끼리 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살충제 같은 것들이 특히 DDT는 유기염소계인 거죠. 안정하고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유기인계에 나온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를 억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세틸콜린이라는 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세틸콜린이고 여기에 이게 이제 신경의 어떤 시냅스죠. 시냅스면은 신경이 이렇게 막 우리 몸에 있는 신경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마디마디가 이런 시냅스라는 걸로 이제 보통 이어져 있는데, 신경이나 근육 쪽이 여기 있는 아세틸콜린이 까만 아세틸콜린이 밖으로 나와서 다음 칸으로 이제 넘어갈 때 다음 칸에 수용체가 있어요. 그러면 수용체가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생긴 애가 까만 애를 딱 요 자리에 맞게 딱 받아가지고 신경이 한번 이렇게 딱 전달이 오는 거죠. 신경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걸 하다가 좀 신경이 과하다 싶으면은 다른 효소가 나와서 이 까만 애를 갖다가 제거를 해줍니다. 바로 요 노란색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그래서
얘가 튀어나와서 지금 까만 애를 갖다 반으로 쪼개버리죠. 더 이상 붙지 못하게. 그러니까 신경이 과도하게 퍼지는 거를 갖다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기인계의 살충제라든지 제초제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노란 애를 막습니다. 그럼 노란 애가 빨리 까만 애에 붙어서 까만 애를 쪼개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살충제가 노란 애를 갖다 막아버리니까 까만 애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여기 다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한 번만 전파돼야 될 게 두 번씩 전파되는 거죠. 그럼 과다하게 신경이 전파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침을 과하게 흘리거나 동공이 확대되거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임상에서 이거를 좀 배워요. 여기서는 안 배운 것 같고 미국의 이제 시험 같은 거 칠 때 이걸 되게 많이 배웠는데 왜냐면은 우리나라 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외국에 있는 개나 고양이는 얘네들이 마당 농장에서 키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제초제를 먹고 살충제를 먹고 침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급처치로 뭐 아트로피도 쓰고 뭐 이것저것 뭐 약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유기인계라든지 그때 응급처치에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뭐 어떤 처치를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사용하는 약이 이제 몇 가지 있거든요. 간질이 나면 뭐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좀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자, 어쨌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면서 어쨌든 이 신경 전달이 되는 걸 갖다가 과하게 전달되는 걸 이제 막지를 못하는 거죠. 침을 과하게 흘리거나 동공이 확대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카바메이트는 유기인제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약을 쓸 때 카바메이트 중독이랑 유기인제 중독이랑 제가 좀 다르다고 배웠었는데 어쨌든 비슷해요. 침 줄줄줄 흘리고 침만 나오는 게 아니고 눈물도 줄줄줄 흘리고 근육이나 이런 움직임 같은 것도 굉장히 이상해지고 동공도 막 풀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서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살서제, 그 다음에 제초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고 이런 사건 사고가 우리나라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동물병원에서는 얘네들이 뭐 제초제 먹고 살서제 먹고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많은 게 뭐냐면 살서제. 살서제가 뭐냐면은 쥐를 죽이는 거예요. 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요새 아파트에 사니까 뭐 쥐 나오는 데 없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이 있으면은 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쥐를 죽이는 쥐약을 놓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여기 나와 있는 와파린이에요. 와파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쥐약을 썼는데 그래서 이 와파린을 갖다가 쥐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안 멈춰요. 피가 그냥 붙지도 않고 완전히 안 멈추는 상태로 과다출혈 상태처럼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개가 먹어도 똑같아요. 개나 고양이가 이걸 섭취를 해도 과다출혈이 나면서 죽어요. 그래서 가끔씩 의료병원 응급실에서 와파린 중독으로 오는 애들이 아주 가끔씩 있어요. 와파린 중독 피가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뭐 코피 나고 이런 것들도 무섭지만 내부 출혈이 진짜 무섭거든요. 내부에서 계속 출혈을 하고 그러면은 피를 갖다가 이제 멈추게 하는 어떤 뭐 비타민 K라든지 응고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갖고 치료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올가닉 푸드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오가닉 이렇게 부르죠. 오가닉, 올가닉이라고 안 하고 사실 발음은 올게닉이라고 그러죠. 올게닉. 그래서 오가닉 푸드라고 하면은 옛날에 뭐였죠? 텔레비전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효리가 콩을 갖다가 이제 키우는데 그걸 이제 뭐 유기농이라고 하고 팔았는데 누가 막 신고를 한 거예요. 방송을 보고. 유기농 콩이 아닌데 유기농을 키웠다고. 그러면은 유기농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나는 뭐 약도 한번 안 쳤는데 유기농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라든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인증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인증 같은 거 보면은 뭐 친환경 인증이라고 해서 유기농, 무농약,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보면 이제 서티파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인증 같은 걸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농약은 보통 써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적합하게 이제 정량에 맞게 잘 쓰면은 그런 계획 인증 같은 것도 있어요.
갭이나 아니면 GAP 인증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다양한 인증 제도가 있고, 그 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증 제도가 다양해요. 그래서 뭐 USDA가 이제 미국 농무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농무성 그 오게닉 마크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달려 있는 거 보고 그 가격도 좀 더 비싸죠. 그래서 바나나 같은 것도 이 마크가 있냐 없냐, 우유도 이게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지고 보면은 100%도 있고 95%도 있고 70%도 있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네이블이 좀 붙어 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살충제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이제 중금속을 할게요. 자,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크게 그렇게 뭐 외우거나 이제 그럴 것들은 없어요. 이제 외우거나 이제 그럴 것들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냥 어떤 중금속이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뭐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그죠? 뭐 이타이타이병 이런 거.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중금속에 의한 질병이 이제 발생이 됐을 때 뭐 좀 나라에서 소극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원인을 잘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특정 지방의 뭐 어떤 풍토병 같은 걸로 처음에 인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중금속 같은 거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사람이 이제 중독 증상을 보이는 걸 알게 됐죠. 중금속은 이제 굉장히 안정해서 사람 몸에 들어오면은 분해도 되지 않고 잘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관절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이상 증상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뭐 기형을 형성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중금속 중독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랑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장 같은 데서 폐수를 그냥 방류를 했는데 이런 질병이 이제 발견된 게 막 옛날부터 이미 있었고 뭐 1900년대 초 같은데 막 유행을 해갖고 1950년대 뭐 이런 때 이제 찾아낸 질병이거든요. 환경오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없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이 물질을 갖다가 뭐 조그만 플랑크톤 같은 애들이 이제 먹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먹고 자 먹이사슬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중독 물질은 점점 농축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물고기를 갖다 사람이 먹으면은 제일 상위 포식자인 사람이 제일 높은 농도로 이렇게 안 좋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질병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배우는 게 미나마타병. 이걸 일으키는 거는 수은입니다. 수은. 그래서 이 수은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막 액체처럼 막 애들이 갖고 놀리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났던 이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수은이고 여기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라는 건 중추신경계나 아니면은 내분비, 신장, 그 다음에 다른 기관 같은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입이나 잇몸이나 이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마이엘린이라 그래서 그 신경을 연결하는 어떤 신경을 구성하는 그 수초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 것들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거는 태아라든지 아니면 유아나 영아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경 질병 같은 것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 이제 카드뮴은 두 번째 카드뮴은 이제 이타이타이병이라는 걸 일으켜요. 이타이가 그 아프다라는 뜻이 돼요. 일본 말로. 그래서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하니까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통증이 심하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풍토병인 줄 알았는데 점점 조사를 해보니까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스테오플라시스,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이 볼연화증, 볼다공증 같은 게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병에 걸린 분 같은 경우에 뼈가 제대로 이제 지탱을 해주지 못하는 거죠 몸이. 그래서 관절이라든지 등 같은 데가 굉장히 이제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절의 위험성도 커지고 그래서 이타이병은 카드뮴이 원인. 자, 이 원인이랑 병의 이름이랑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축산물에 그냥 쭉 해서 끝낼게요. 슬라이드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남았지? 오늘 다 할 수 있겠지? 축산물 내에 이제 잔류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 잔류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고 우유를 먹고 할 때는 여러분 이제 그 소나 돼지를 키울 때 항생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약물을 쓴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몸에 잔류가 돼 있습니다. 어떤 거랑 그냥 비교하신다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마약 검사 같은 거 한다 그러죠. 경찰서에서. 그러면 마약 검사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그 채모라든지 아니면은 그뭐 머리털이라든지 이런 데에 잔류되어 있는 그 약물의 성분을 갖다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그 모든 약물이 몸으로 배출되기 전에는 어쨌든 몸 안에 이제 잔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소나 돼지를 키우는데 자, 뭐 소가 아프고 돼지가 아파서 약을 썼단 말이에요. 약도 다양하겠죠. 항생제도 있고 호르몬제도 있고 뭐 스테로이드 제제도 있고 약을 다양하게 썼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약을 쓰고 나서 아 얘는 안 되겠다 살 가능성이 없다 하고 그냥 도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그 뭐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잡고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이것저것 먹겠죠. 그죠? 뼈도 모아서 먹고 껍질도 먹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맛있는 살도 먹고 그러면은 그 안에 동물에게 썼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약이 잔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생제를 맞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호르몬제를 쓰지도 않았는데 원치 않는데 그런 약물들이 우리 체내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 이제 잔류라고 해요. 잔류. 그래서 잔류라는 거는 항생제 잔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항생제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호르몬이라든지 호르몬 제제라든지 그런 잔류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축산물에서는 보통 항생제 쪽의 잔류지만 농산물에서도 잔류 문제가 있는데 농산물에서는 어떤 잔류가 있냐면 농약 잔류는 농약 잔류.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운 뭐 제초제라든지 살충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잔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동물은 뭐가 있냐면은 휴약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휴약기관. 휴약기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내 몸에 약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약이 내 몸에 평생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약이 처음에 흡수가 돼서 분포가 돼서 작용을 한 후에는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간에서 대사가 되고 신장을 통해서 다 배설이 돼요. 그러면은 약을 먹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몸에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물도 비슷해요. 소나 돼지도 약을 맞고 나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다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물을 갖다 먹을 때 약이 들어온 후에 바로 고기를 잡아버리면 잔류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약을 쓰고 나서 며칠 동안은 아니면 몇 달 동안은 절대로 도축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이제 휴약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휴약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도축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약을 쓰면 안 되죠. 계속 잔류가 되니까. 그래서 약을 갖다가 사용하는 걸 쉬는 거를 휴약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약물은 금지 약물로 돼 있어요. 아예 이 약물은 동물에서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사람에게서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동물에게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약물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금지 약물은 제재해야겠죠. 자, 소변, 혈액, 고기 등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는데 한 번 걸리면 타겟 샘플링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휴약 기간을 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사를 해보면 나오는 거죠. 검사를 딱 했는데 항생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검사를 해요. 소변이든 혈액이든 고기든 또한 뭐 우유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냥 뭐 100마리 중에 하나 아니면 뭐 어떤 농장 딱 걸려갖고 이제 샘플링해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양성 나왔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생산한 농장이나 도축장이나 이런 데를 완전 찍혀가지고 타겟 세는 거예요. 맨날 그냥 검사합니다. 전수조사도 하고 검사할 때마다 맨날 얘네 여기서 나온 애들 맨날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리면은 타겟 샘플링이 된다. 자, 그래서 잔류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뭐 항생제가 지금 30종, 이 항생제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가 30종, 그 다음에 뭐 펑가이사이드는 이제 뭐 곰팡이 같은 거 죽이는 거죠. 43종, 호르몬 제제 2종, 그 다음에 아까 페스티사이드 살충제라고 했죠. 살충제 29종.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켓으로 나가기 전에는 소변이라든지 아니면은 피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마켓으로 나간 후에는 보기를 갖다 수거해서 이걸 직접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보기에도 잔류를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은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안에 있는 잔류 물질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스크리닝, 뭐 정량 테스트 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만 그냥 배워보면은 원래는 이런 거 실습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공중보건은 이제 실습이 따로 없으니까. 자, 여기에 이제 항생제가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제 거기에서 검사하는 방법인데 EEC4 플레이트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항생제가 있으면 이제 육즙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조그만 뭐라 그러죠? 필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종이로 된 페이퍼 디스크를 갖다가 여기서 나온 육즙을 쫙 흡수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항생제 성분이 있으면은 이 주위에서는 세균이 안 자라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를 갖다가 딱 놓고 그다음 이제 세균을 키웠을 때 여기에 이렇게 환이 형성이 됐다. 디스크가 있고 세균이 오지 못하도록 그걸 억제환이라고 그래요. 억제환이 딱 생겼다. 그러면은 항생제 성분이 있는 거죠. 그럼 너 잔류했구나. 여기에 항생제가 잔류하는구나. 그래서 잔류를 판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검사예요. 자, 그래서 뭐 우유에서도 있고. 자, 우리 우유에서 아까 아플라톡신 이거 M1인데 M1 뭐라 그랬죠? 0.5pp 이하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곱하기 독성.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출이 되면 안 되는 물질 혹은 검출 기준이 있는 물질들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설파는 항생제예요. 항생제라든지 옥시테트라사이클린도 항생제고 이건 동물 약품이고 그다음 살충제, 방사선, 그다음에 아플라톡신 M1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곰팡이 독성. 달걀에도 비슷하게 있고 또 뭐 검사하는 방법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동물용 의약품 이제 안전 사용 기준을 이제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약물마다 휴약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목시실린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이하 된 소, 4개월 이하 된 소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휴약 기간을 지켜야 된다. 그죠? 휴약 기간은 소에서 20일, 돼지에서 15일. 그러니까 도축을 하기 전에 20일 정도는 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약을 쓰고 3일 있다가 딱 잡아버리면 휴약기간을 어긴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부터는 타겟 샘플링이 돼서 너네 농장에서 나온 건 우리가 맨날 검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 약을 갖다 쓰는지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검역검사본부에서 이제 이런 업무 같은 것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가 좀 느슨해지는 거면 이런 약물들을 좀 풀어주는 거고, 규제가 좀 엄격해지는 거면 굉장히 더 다양한 약물에서 이런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제로 톨러런스 인푸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로 톨러런스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아플라톡신 배울 때 기준치가 있었죠. 0.05 뭐 10 뭐 이런 식으로 ppb 이런 식으로 그 이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와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나오게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일종의 기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기준치가 없는 겁니다. 제로 톨러런스라는 거는 아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톨러런스가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이 이렇게 나와요. 클로람페니코 같은 것도 사용 금지됐죠. DES 이런 거. 그래서 뭐 동물에서 이제 사용이 금지된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제가 그 수정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저기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한번 참조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했었죠? 자, 지금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독소를 다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세균성이랑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식중독을 일으키는 애는 바로 얘예요. 얘 세균성. 우리나라에 요새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일으키는 애들은 세균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10종류 정도의 그 세균성 질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살모넬라, 캠플루박터, 노로 바이러스가 여기 와 있지. 바이러스 들어와야 되는데 병원성 대장균 그리고 우리 옛날에 리스테리아 배웠죠. 리스테리아 그 인수공통 전염병 시간에 배웠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이 리스테리아 같은 애들은 사실은 식중독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리스테리아도 나오고 여시니아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슬라이드는 제가 또 조만간 올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